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10세기, 11세기 거란과 요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오호강 상류에서 야율 아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합하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란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들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발해를 멸망시킨 것과 그리고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운 16주의 경우에는 화북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5대 19의 혼란을 틈타서 거란족이 그 연운 16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후에 5대 19국을 통일한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하면서 요 나라와 충돌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송의 경우에는 요와의 전투에서 싸울 때마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 그랬니? 송나라는 왜 약했어요? 그렇죠. 문치주의를 실시했어. 그지? 이 절도사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숙문천부의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황제권이 강화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국내가 안정되었지만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된 패배를 겪었던 송나라, 결국에는 거란과 요나라와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 맺게 되느냐? 이른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송과 요가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송은 요나라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 비단과 은을 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송나라의 경우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와의 평화를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거란족의 경우에는요,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동시에 지배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 두 지역과 민족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또한 거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불교를 숭상하였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17쪽으로 넘어가서 11세기, 12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탕구투족의 서하와 그리고 여진족의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1세기에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인 탕구트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1038년에 건국된 서하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나라 이름은 뭐라 그랬니? 원래 나라 이름은 그냥 하였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 왕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서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서하의 위치는 보시면은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중국의 서북부 황허강 상류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하의 경우에는요, 탕구투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당나라 말기에 그 족장이 절도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을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중원 지역과 가까이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중원의 제도와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이들이었다는 것도 일단은 좀 기억을 하고 수업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탕구투족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발전의 배경, 그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내용 무엇이었냐면요, 자, 그 나라가 있었던 위치를 보니까 무엇이 지나가는 곳인가요? 그렇죠. 여기 실크로드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서하의 경우에는 비단길을 장악함으로써 미치십시다. 무엇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동서 교역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하의 경우에는 나라의 크기도 작고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서 교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서하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보다는 훨씬 더 힘이 약하고 작았기 때문에 거란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유지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송과의 관계인데요. 밑주십시다. 송과 책봉 및 교육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다가 결국 화약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뭐 이렇게 알아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의 경우에는 그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글자만 읽는 시간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유익하고 참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고마워요.
대답을 강요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투족의 서하의 경우에는요, 원래 송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뒤에 송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을 이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송과 원래는 책봉의 관계를 맺어서 송나라한테 책봉을 받았던 나라가 서하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후 얘네들이 점차 동서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송나라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대등한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무역을 하고 싶다. 무역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얘네들이 독립을 한 이후에 책봉을 받았다가 이후에 점차 성장하면서 송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했어. 이거 왜 그랬을까? 힘을 키우려고. 좀 더 비슷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요. 자, 이 서하의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발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동서교역, 비단길의 동서교역을 통해서 발전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얘네가 동서교역으로서 발전했을 때 얘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서하가 스스로 만들어낸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했을까? 아니면 송나라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했을까? 당연히 그렇죠. 송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에는 송의 물건을 가져다가 동서교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담례를 받아서 그 물건만 팔아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렇죠. 송나라하고 좀 더 많은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송나라의 물건을 사다가 동서교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송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왜?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 국가였고, 화해관,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존심으로서 중요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봉을 받지 않으면은 너네 우리랑 무역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러한 서하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서교역에서 송나라의 물품이 필요했던 서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요구 조건을 둘러싸고 송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 두 가지 조건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장기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서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도 적고 땅의 크기도 작은 나라야. 그지? 송나라는요, 땅 크기도 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 나라야. 이 서하에 비교하자면 송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예요. 그런 송나라가 서하랑 싸워서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송나라가 군사력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군사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전쟁을 해도 이 서하의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되어서 서하의 전쟁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지만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은 농경국가와 유목국가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응? 어느 쪽이? 유목국가, 그죠? 경제력이 부족한 유목국가가 좀 더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힘들었던 서하 쪽에서 이제 전쟁은 그만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그 서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송과 서하 사이에서 평화를 약속했던 겁니다. 화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송과 요와의 전쟁에서 맺었던 전 연의 맹약보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조건이 조금 더 좋았겠니, 나빴겠니? 좋았겠니, 나빴겠니? 그렇죠. 송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서하와 화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조건 보면은요, 비추십시다. 송은 매년마다 비단과 은 그리고 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전년의 맹약하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서하의 평화도 역시 이번에는 송나라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하의 관계에서는 송나라가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조공과 책봉이 아니라, 그지? 하지만 서하의 관계에서는 송나라가 조금 더 유리했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원했던 대로 책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자, 송나라가 전연의 맹약을 맺으면서 요나라한테는 비단과 은을 줬는데 서하와의 관계에서 하나 더 줬네요. 뭘 줬어요? 차를 줬네. 그지? 차를 왜 줬을까? 마시는 차인데. 그렇죠. 자, 이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이 되지만 당시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었고 그 생산량의 대부분은요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길 실크로드에서 제일 많이 팔린 3대 수출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송나라의 물건을 사다가 동서교역으로 번영하고 있었던 서하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품을 세패의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차가 함께도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거 서하와 송나라의 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자존심을 챙기고 평화를 약속받고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하였다라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서하가 요구했던 무역에 대한 요구도 일부 송나라가 들어주게 됩니다. 거기에 안 써있긴 하지만 국경 지역에서 서하와 송 사이에 교역을 허락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해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송을 중심으로 송이 주변 유목민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진족의 성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진족의 경우에는요 과거 발해가 있었을 때는 말갈족이라고 불렸었고요. 이들의 삶의 터전은 만주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 여진족은 다른 말로는 만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만주 일대에서 부족을 통합하고 밑줄칩시다.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진족이 세우게 되는데 이 금나라의 건국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재에 따라서는 아쿠타라고 써있는 데도 있고요. 한자로는 아골타라고도 쓰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구다가요 부족을 통합하면서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요. 밑주십시다. 이후에 송과 연합을 해서 1125년에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송을 공격을 해서 송의 수도였던 변경, 카이펑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강의 변. 자, 정강의 변을 겪게 되면서 이 금나라의 경우에는 만주에서부터 밑주십시다. 화북지방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수도는 연경,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송나라는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송 이전에 카이펑이 수도였던 때의 송나라를 북송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금나라는 이후에 고려와 서하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써있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의 경우에는 교과서만 읽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 유익하고 참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요. 차차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란, 그러니까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큰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목지역을 제패했던 요나라의 지배를 받는 소수 부족에 해당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천조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천조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조제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란족, 요나라의 지배를 받는 각 부족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생일 파티를 벌였어요.
자, 그래서 부족장과 천조제가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한참 재밌게 놀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천조제, 자 음악 틀어라 이제 춤추자라고 해서 음악을 틀고 신나게 춤막 췄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춤 안 추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는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고 야 이렇게 신나는데 너 왜 춤 안 추고 그러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칼을 잡은 사나이가 창피하게 춤 같은 건 출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조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빠요, 그죠? 그럼 춤추고 있는 나는 창피한 사나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다 있어, 당장 죽여버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얘는 지금 여진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죽이면 여진족들의 반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웃고 넘어가시죠 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렸어요. 자, 그래서 천조제 화를 억누르면서 너 이름 뭐야? 내가 너 이름 꼭 기억해두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멀뚱멀뚱 서 있었던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자기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은 아구다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요나라 사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지? 세상에서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돈의 맛이다라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나라가 손과의 전쟁에서 세패를 받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앞서 나가는 듯 했지만 돈 맛에 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초반에 건전하고 용맹했던 모습을 잃고 점차 부패하고 나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쯤 오게 되면 요나라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력이 약화되어 가던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2년 뒤에 아구다가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하고 금을 건국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요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때 천조제 이 새끼 드디어 이 자식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70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서 금나라를 진압하려고 보냅니다. 자, 이때 당시 아구다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고작 2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당시 여진 부족장들이 아구다를 찾아왔습니다. 야, 어떻게 70만이랑 2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도망가거나 항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구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텐트 밖으로, 천막 밖으로 나가더니 까끌까끌한 돌멩이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에다 대고 돌멩이를 부악 하고 긋습니다. 당연히 얼굴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내렸겠지, 그지? 그러면서 칼을 쏙 뽑아가지고 야, 이 겁쟁이 자식들아! 지금 내 손에 죽을래? 아니면 싸우다 죽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방역에 꼴딱 넘어간 여진 부족들은 아구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우기로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결과가 가져왔을까? 누가 이겼을까? 얘가 이겼으니까 물어보겠지, 그지? 2만의 군대로 70만의 군대를 격파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아구다라는 인물 일찍 죽어서 그렇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징기스칸 못지않게 꽤나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구다가 금을 건국을 하고 요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금과 요가 싸웠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느냐? 당연히 송나라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까지 요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오랑캐들끼리 싸움 붙었어. 그지? 송나라 입장에서 쌈수를 들고 환영한 일이에요. 그죠? 아싸 신난다 라고 해서 송나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냐면요. 과거 회복하지 못했던 이 연운 16주를 다시 이 기회에 되찾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나라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너네한테 지금까지 요나라에게 주던 뭘 주겠다? 세패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랑 뭘 해달라? 동맹을 맺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금나라를 함께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어디만 주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금나라랑 싸워서 여기 표시를 좀 지도를 좀 그리고 할까요? 자, 황허강과 양쯔강 이미 지나가고 당시 송의 수도는 변경 타이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연경 베이징이었고 요나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만주에서 금이 세워졌고 그리고 송나라가 건국된 상황이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원한다? 어디?
그렇죠. 여기 그죠. 연운 16주 지역만 되찾으면 된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아서 요 나라를 공격을 해서 연운 16주 땅은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요 나라 땅은 니네가 다 먹어라 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송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금은 요랑 싸울 예정이었어. 그죠? 그리고 지금 싸우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송나라가 동맹을 맺자라고 하니 거부할 이유 없습니다. 그죠? 게다가 금나라한테 주겠다 세패까지 주겠다고 해. 금나라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다 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면서 아구다 금과 송나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어땠느냐?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공격을 해서 찾아가고 금의 경우에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요 나라를 공격을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이 둘의 동맹에 의해서 요 나라에 대한 협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송나라 이번에야말로 연운 16주를 되찾을 때다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연운 16주로 쳐들어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 그지? 송나라는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송나라의 경우에는 연운 16주를 자기 손으로 되찾지 못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미 부패하고 나타해졌었던 요 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금나라 손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금에 의해서 요 나라의 경우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쿠다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위리의 남자였어요. 비록 원래 약속은 송나라가 이 힘을 자기 힘으로 연운 16주를 자기 힘으로 가져간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실패했잖아. 그지? 하지만 금나라가 결국 연운 16주까지 다 정복을 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송나라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송나라는 애초에 계획을 했던 연운 16주를 되찾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용맹했던 아구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주기로 했던 세패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송나라는 왜 주기로 했던 약속을 잘 안 지켰을까? 아구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봅시다. 지금까지 요 나라가 무서워서 세패를 주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무서웠던 요 나라가 순식간에 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목민족에게 멸망하는 걸 봤어. 그지? 송나라 기분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쟤네는 우리가 알던 요 나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애들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연운 16주를 되찾은 건 좋겠지만은 얘네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송나라 역시 계속해서 불안을 떨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구다가 죽었어. 그지?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송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금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아가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구다가 죽은 다음에 금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시키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힘을 더 약화시켜야지 라는 이런 계획을 짰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금나라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 친구와의 관계에서 언제 제일 열받니? 친구랑 관계에서 언제가 제일 화가 나나요? 원래부터 나랑 안 친한 놈이거나 원래부터 나랑 감정이 안 좋았던 애랑 싸우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 기분이 제일 나빠? 배신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그지? 나랑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 칠 때 제일 열받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송나라의 배신에 분노했던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얘기 들을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송나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송나라 입장에서는 미안해 약속 지킬게 세패줄게 뭐 이렇게 말리려고 했는데 그 말 하나도 안 먹히고 곧바로 수도였던 카이펑 변경까지 금나라가 변경까지 금의 손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에 분노한 금나라에 의해서 결국 송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송나라의 황제와 그의 아버지 이 아구다의 동생이 그 다음에 금나라 왕이 올랐는데 아구다의 동생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너네가 잘못한 거 알지? 빨리 용서를 빌어라고 하면서 아구다의 무덤 앞에 송의 황제와 황제 아버지를 무릎 꿇혀놓고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니네 때문에 나라 망했어 이놈들아 라고 이렇게 혼나기도 해요. 그 사건이 바로 점강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점강의 변의 경우에는 송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사건이에요?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죠? 오랑캐에게 패해서 수도가 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점강의 변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여기 지도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나라는 결국 이 연운 16주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송의 수도였던 카이퍼까지 함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북에서 만주 지역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금의 수도는요, 이후에 베이징으로 정해지게 돼요. 베이징을 수도로 해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금나라가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강남에 임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항저우라고 불리는 곳인데, 항저우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정강이 변이 있었을 때 송나라 황제의 동생이 극적으로 금나라의 침략을 피해서 남쪽으로 임안으로 도망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송나라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카이펑이 수도였을 때 송나라를 구분해서 북송이라고 부르고 이 임안, 항저우를 중심으로 다시 성립된 송나라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남송이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세기에 점강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여진족의 금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새로운 관계가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니? 그죠? 수업을 들을 생각만 있다면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수업을 들을 만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탕구투족의 서하와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몇 분에 끝나지? 50분이요? 네, 시간은 충분하네요.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미주칠게요. 여진족 역시 어떠한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영마 여기 지도 나오고 있니? 지도 거기 녹화되고 있니? 화면에 잡히니? 한 요쯤 잘리나? 아, 그 정도? 오케이, 됐어요. 그럼 지고 써야겠네. 자, 봅시다. 금나라 역시 어때요? 요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동시에 지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문화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역과 두 개의 지역과 민족을 굳이 하나로 합해서 통치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통치 방식에 맞는 방식을 사용해서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통치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의 이원적 통치 정책을 계승하여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구분하는 그러한 통치 정책을 이 금나라가 여진족이 마찬가지로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좀 지워야겠다. 자, 그 여진족의 이원적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맹안 모극제와 그리고 주현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주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족, 어떤 지역에게 적용이 되었던 통치 방식일까요? 주와 현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지금까지 한족들에게 실시했던 통치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농경민, 한족을 비롯한 농경민과 농경지역의 경우에는 주현제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통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은 부족민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맹한 모국제는요, 여진족의 전통적인 시족 조직 및 군사 조직이고요. 아구다가 만들어서 적용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어떤 행정제도이자 군사제도인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거기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죠. 그죠? 자, 그거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300호, 300집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1모국부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300집을 묶어서 1모국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모국부가 10개가 모이면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1맹한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1맹한부에는 몇 개의 집이 속해 있는 거예요? 3,500, 3,000집 위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국과 맹한의 단위로 집집마다 묶어서 함께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부족제를 짰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다른 나라랑 싸울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집당 한 명씩, 세 집당 한 명씩 군인으로 차출, 징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명이 모이겠니? 1모국부에서 군인이 몇 명이 나오겠니? 100명의 군인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1모국군이라고 불렀고, 마찬가지로 모국군이 10개가 모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1맹한군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1맹한군이라고 부르겠지. 자, 그래서 이 모국부와 모국군을 통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모극이라고 불렀어요. 통치하는 우두머리를 모국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또 이 맹한부와 맹한군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맹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맹안은 몇 명의 모국을 지휘했겠니? 10명의 모국을 지휘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 바로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좋아 보이니 별로인 거 아니? 좋아 보이니 별로인 거 아니? 우리는 농경민족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이 안 될 텐데, 이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이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어떤 행정 조직이자 군사 조직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우리 1학기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유목민들에게는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그지? 왜? 그죠? 부족 단위로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랑 같은 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나랑 같은 민족이나 국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다른 말로 하자면 부족 이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아구다가 금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이 모든 부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면 그 부족 이기주의를 없애야 됐던 거야.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연 부족들을 싹 다 해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행정적인 부족 조직을 다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 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해체해버리고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금나라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잘 짜여진 행정 조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거기서 바로 군사적 조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들 부족민들을 통치할 수 있었고, 전쟁이 터지면 상당히 잘 조직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사 조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맹한 모국제의 방식과 주연제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이원적으로 그들이 정복한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금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십시다. 여진족 역시 그들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문자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는 있죠. 그죠? 자, 하지만 굳이 얘네들이 언어가 다른 한족의 문화를 습득을 해서, 문자를 습득을 해서 사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 통치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족의 문화와 동화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한족들과는 언어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어에 맞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니 그게 바로 여진 문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믿으십시다. 얘네들도 무엇을 믿었어요? 불교를 숭상했어요. 그죠? 왜?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한족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국가 통치 사상은
유교였는데 유교에는 화의관, 중화사상 같은 이런 어떤 민족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여진족은 사용할 수 없었고 민족적인 차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불교를 활용을 해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와 금의 통치 정책의 공통점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불교를 숭상하였다. 자신들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요 세 가지 정도를 공통점으로 꼽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1세기, 12세기 서하와 그리고 금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송나라로 돌아가서 이들과의 대외 관계 속에서 송나라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와는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